그리고 그런 양극화 문제라든가 그런 소득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런 그룹,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 간의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모두가 이렇게 다 잘 살아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6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다 잘 사는데 지금 모두가 다 잘 사지만은 그 소득 차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더 그런 뭐 선진국이나 미국일수록 더 이렇게 잘 살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그런 단면만 잘라서 지금 소득 격차가 이렇게 옛날보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앞으로 그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본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더 악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빌 게이츠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면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려면 요사이 또 뭐 창조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창조 경제는 개념이 좀 이래 확실하지 않지만은 빌 게이츠가 많이 놓으면은 한국이 창조 경제를 볼 수 있는 거죠. 빌 게이츠라는 그런 인물이 많이 그런 인물이 나온다면 많이 놓으면 한국이 창조 경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확실한 거는 한국에서 빌 게이츠가 놓으면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또 악화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 면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에 빌 게이츠가 슈퍼스타가 이제 뭐 한 3명 놓으면은 한국의 그 불균형이 아까 말한 지니 개수로 0.4, 0.5 갈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건가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장 경제 환경의 변화를 개방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개방화 혹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개방화가 가진 의미라는 것이 오면은 그 자본가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과거 이제 이 80년대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 자본이나 노동이 그 국가라는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종 하나의 쉽게 말해서 이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 좁은 이 마켓이에요. 인구 뭐 예를 들면 3천만, 4천만인데 개방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 전부 세계 인구 65억이 자기 마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게는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개발해도 폐쇄경제에서는 기껏 2천만 명한테밖에 상품을 못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인해서 65억 인구가 전부 자기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박만 터뜨리면은 엄청난 부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은 개방화가 됐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인물이지, 과거 우리가 80년대 이전 같이 이 폐쇄 경제 이거 해서는 절대 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빌 게이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알아요. 보면 네. 그 빌 게이츠 전에 우리 지금 스마트폰 만드는 스티브 잡스, 그죠? 스티브 잡스가 그 비록 죽었지만은 죽으면서 남겨놓은 그 재산이 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보다 더 부자죠, 그죠? 네. 근데 8조 원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8조 원. 제가 이걸 한번 환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에 매일 1억 원씩 얼마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1억 원씩. 그럼 그걸 해봤자 1년 써봤자 365억 원이에요. 365억 원. 하루에 1억 원씩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1억 쓰기 힘들어요, 그죠? 점심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한 1,000만 원쯤 먹어야지 뭐 이래. 하루 1억 쓰지. 그래봤자 1년에 365억 원. 10년 해봤자 3,65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남긴. 50년 같으면은. 그래봤자 2조 원이 채 안 된다고. 네. 자,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못 넣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소득 불균형 그런 같이 보면 그런 사람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넣게끔 자꾸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천재가 있음을 이래가지고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레벨 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빌 게이츠 얘기까지 세계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약간 좀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제가 회장님의 그런 칼럼을 하나 보니까 그런 빈곤 해소를 한다는 거와 그런 소득 분배 격차를 완화시킨다
이거를 어떻게 같이 얘기하는 그룹들이 많잖아요. 빈곤 해소하겠다, 소득 분배 이거 완화시키겠다. 근데 과연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는가? 빈곤이라는 거는 이런 못 사는 계층을 좀 이렇게 좀 더 잘 살게끔 이렇게 탈출시켜 주는 거고, 소득 분배를 완화한다는 거는 소득 격차가 뭐 10달 따진다면은 서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좀 더 좁혀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런 그 두 단어를 혼용함으로써 이런 뭐 그런 지금 뭐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중요한 그 포인트를 찍어주셨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를 하고 소득 불균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100%의 소득의 분포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그 어떤 형태냐를 보는 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정부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소득 분배에 대해서 정부가 뭘 한다는 것은 100%의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빈곤에 대해서 뭘 한다는 것은 100% 중에서 저소득 중 10% 혹은 20%요 계층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 다른 그 이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런 그 시장 경제 구조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역할로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00%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절대 빌 게이츠 놓으면 안 된다고요. 빌 게이츠 놓는 순간에 소득 불균형이 완전히 우리는 너무 엄청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정부는 뭐냐? 그러면은 이 10%, 20%이 빈곤층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양극화 단어라고도 같이 썼던 게 1대 99라는 것도 상당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여기 서대문역 부근에 제가 맨날 버스 타고 오면은 지나다 보면은 어떤 그 카페에 이제 이름도 레드였던 것 같은데 카페에 보면은 밖에 붙여져 있어요. for 99%, not for 1%. 그러니까 마치 1%를 이런 대기업이나 재벌 이런 뭐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1%라는 그 집단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부자들에 있어서 세금을 매겨서 그들한테 나오는 세금으로 복지라든가 아니면 뭐 재정이 부족할 때 이렇게 얻으려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정책도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것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이제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님이 또 전공이시긴 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런 에스토니아 국가를 예를 들어서 법인세 폐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 양극화 이야기 좀 나오는데, 그 양극화는 이 용어로서 사회를 진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 극에 있는, 다시 부자 극에 있는 요 계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곤층에 있는 이 다른 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지로서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이제 결국 그 사회에 일종 그 뭐 우리가 그 경제에서 파이를 키우는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를 걸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계층은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정도 이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상류층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집안 잘 만나서 혹은 투기 잘해서 뭐 이래 된 거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한계적으로 좀 부분이 있겠죠. 네.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렇게 대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아까 빌 게이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한 사회에 주는 임팩트가 그 정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 부자 계층에서 인정하는, 사회 하나 구성원으로서 이 정도는 나는 기꺼이 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겠다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동의,
이는 있을 경우에는 뭐 세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한 미움으로서의 텍스, 세금, 부자기 때문에 치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계층들은 굉장히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일할 의욕을 잃으면 이 계층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이끌어 나오고 파이를 키워낼 계층인데 이 계층에서 일할 맛이 없어 보이고 가는 일하느니 차라리 소비하자. 기업에서도 열심히 투자하느니 그냥 땅이나 사자. 그냥 뭐 돈 가지고 있다가 눈치나 보자. 이래 보면은 그 경제는 점점 쭈그러들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빈곤층이에요. 보면은 많은 경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고소득층에 이게 치게 되면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뭐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뭐 지출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회가 남들 성장할 수 없음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빈곤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예를 찾은 것이 바로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한국 부자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일종의 미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자 계층에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삼성, 현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다른 어떤 뭐 또 이제 하나의 섹션에서 또 좀 이렇게 깊게 좀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그 기업은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는 하나의 이 임의적인 하나의 수단이에요. 이 수단이기 때문에 기업은 세금을 매겨도 세금을 부담하는 건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이 뭐 선한 정책, 옳은 정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은 절대 부담할 수 없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 삼성, 현대 또 기업이 뭐 대기업에 세금을 높인다면 전부 이제 삼성, 현대의 재벌가가 돈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삼성도 재벌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5%째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세금을 많이 때리게 되면은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개미 주주 많아요. 보면은 우리 사회적에서 돈 이래 있으면은 제일 사고 싶은 게 우리 삼성, 현대 이런 주식 아닙니까? 그죠? 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뭐 이렇게 백 없는 이런 사람도 조금 돈 있으면 그거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이 개미 주주단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고 또 일종의 또 종업원들이 내는 것이고 또 삼성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사는 그렇죠. 거예요. 보면은 물건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자들한테 때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골고루 효과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경제적인 사고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대기업, 이런 삼성현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데 이걸 좀 더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이런 이 효과를 생각하면서 접근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법인세를 통해서 그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법인세율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형상을 뭐 매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국가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에스토니아예요. 지금 이제 법인세율은 자꾸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아예 법인세를 없앤 국가는 없는데 에스토니아가 동유럽 국가로서 이제 러시아 밑에서 이제 이렇게 좀 불행하게 있다가 독립했는데 이제 배고픔을 다 이제 알게 됐죠. 그 나라 굉장히 또 조그만 국가에 한 인구가 한 200만밖에 안 되는 그런 국가인데 200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무역이에요. 많은 자본이 그 나라 들어오고 관광객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그 나라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국마다 전부 다 이제 법인세가 다 있는데
뭐 어떤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22%죠. 어떤 데는 뭐 30%인 데가 있고, 어떤 10%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계 떠돌아다니는 자본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하겠습니까? 30%보다는 20%가 낮고, 20%보다는 제로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 해외 떠돌아다니는 자본을 많이 그 나라도 이렇게 축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니까 우리가 정책을 보는 시각을 너무 불균형이라게 보게 되면은 성장이라는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대한민국 60년대가 아니죠. 60년대 소득 불균형 별로 없었어요. 전부 평균화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훨씬 나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고도 정책에 있어서도 부자를 때리자 하는 그런 사고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를 활용해가지고 사회를 전체로 레벨업 시키느냐 하는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지고 간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계속 양극화 문제라 뭐 포퓰리즘 문제라 계속 다루긴 한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극화라는 단어를 만든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내놓은 그런 복지 시리즈라는 것도 포퓰리즘 정책인 거죠. 근데 이런 포퓰리즘 때문에 오히려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걸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그런 그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에 또 돈이 못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경제가 더 침체가 되고 세수도 덜 거치게 되고 빈곤층이 더 힘들고 그럼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양극화가 더 안 심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경제가 이렇게 위축돼 버리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도 이제 위축돼 버리고 뭐 빈곤층은 가만히 있는 거죠. 위축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제 소득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있느냐 선진국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요 폭만 얘기하는 거예요. 폭만. 자 그래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중진국에 있으면서 요 폭이 쫙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이렇게 쭈그라들었지만은 소득 불균형은 양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빌 게이츠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놓으면 안 되고 저거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슈퍼스타들이 절대 안 나와야지만이 소득 불균형이 양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 하락을 하더라도 균형만 하면은 잘 사는 사회다, 좋은 사회다, 니랑 내랑 같은 사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 TV를 보는 많은 사람이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건 다 알거든요. 그죠?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30년 동안에 이렇게 압축 성장한 이걸 보면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국가예요, 보면은. 이런 그 자랑스러운 국가, 이루어진 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소득 불균형 있지도 않는 이런 그 사실을 가지고 양극화라는 이름을 내셔가지고 지금 더 뻗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가진자를 치야 되고 대기업을 치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80년도 내려가고 70년도 내려가고 60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득 불균형 굉장히 양호한 사회예요. 그죠? 근데 양극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중간에 있는 계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거의 이제 침체로 빠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인위적이라도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그 맥킨지 보고서인가요? 거기서 또 우리나라 중산층 거의 빈곤 중산층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이 소득 분포도에서 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이게 똑같이 이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증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산층이 줄고 뭐 많이 늘고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접근한 방법을 경제적인 의미하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의미로 봤을 때는 일단 불균형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그런 문제죠. 그런 부분을 이제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문제는 그 개입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70% 맞는 게.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60년대의 중산층이라는 거하고 지금 이제 이 2010년대의 중산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제 중산층이 다시 말해서 이제 소득 불균형의 분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질적이 되면은 아마 사회 불만이 좀 적어지죠. 보면은 좀 위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이래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의 의미로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경제적인 정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는 것이냐 하는 그런 접근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치인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표를 더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요 목적만 가는 것이지 미래 대한민국이 10년, 20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이 스팬은 기껏해 5년, 4년, 5년이에요. 보면은. 재선을 위한. 네. 그런데 경제적 의미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10년, 20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도를 지금 소득 불균형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 지표에 함몰이 돼가지고 재료를 그냥 그야말로 좀 이래 이 경제적 의미에 맞지 않는 그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10년 후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산층 문제,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치 시장의 이 문제 이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동시에 봐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양극화를 둘러싼 그런 오해들 제가 4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그 4가지까지 가기 전에 아주 그러니까 좀 짚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또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약간만 쉬었다 갈까요? 좋습니다. 네.